평화를 빕니다. 저는 김정훈 시몬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현실과 주님 성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를 소임을 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님 성지에 대해서 순례하거나 관심을 가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을 이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 성지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아마도 가장 격화된 갈등과 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례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만 보고 순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이해를 하신다면은 주님의 성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성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묵상과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들, 어떤 기도들 드릴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상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교황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을 때 분리장벽 앞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안쪽, 그러니까 소환지구 안쪽에서 분리장벽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리고 우리는 교황님의 도움이 필요도 한다라는 그 문구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성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보통의 경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주님의 성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가자 지역, 서안 지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역을 포함을 하고 레바논과 요르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 작습니다. 5분의 1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한반도와 이스라엘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위쪽에 헬몬산,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단 지역입니다. 단 지역이고, 그리고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단 지역이 된 것이고 북쪽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두메라는 글자 아래 보면 부엘셰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은 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사마리아,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현재의 요르단 나라 요르단 영토 부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왕조 즉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되겠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던 그 시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성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서안 지구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통칭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지만은 지역의 이름으로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는, 현재의 국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 왕국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것이고 1050년에서
BC 1050년에서 586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됩니다. 첫 번째 성전이죠. 그다음에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 때 두 번째 성전, 그 중간에는 바빌론이 있고 유배가 있습니다. 바빌론과 유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자주 접했던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의 시대가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3년, BC 63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악티움 전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AD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로마의 전쟁을 해서 유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비잔티움 천도 330년에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제 천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 성당이 지어지기는 시기가 되죠. 다음에 이제 아랍 시대가 됩니다. 6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시작을 하게 되고 메단과 메디나에서부터 해서 이슬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6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638년, 1510년 사이에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를 아랍 칼리파의 지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오스만 제국, 현재의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16세기, 1516년 또는 1517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제국들의 지배에 있었고, 그 지배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서한 지구 그리고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해체가 된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물론 디아스포라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AD 70년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 2000년 넘게 바빌론 유배 이후에 2000년 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을 맺어서 참전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망합니다. 패전을 하게 되고 1918년에 그러므로 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또한 서한 지구, 또 가자 지구가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살게 됐는데 19세기, 이제 18세기, 19세기 말엽에 반유대주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한 5천만 명이 이제 학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오니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민족에게는 국가가 있어야 된다.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학살,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귀환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882년 1차 대전이 끝나 1차 대전의 그 혼란기와 여러 공백 상태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에서 1882년, 1903년 사이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러시아, 폴란드에서 2차, 1904년에 이제 2차가 있고, 다음에 또다시 러시아에서 1919년에서 23년 사이에 있고, 다음에 4차 폴란드에서 1924년에서 1932년, 그리고 독일에서 5차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영국이 물론 제국의 하나의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1916년 영국은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 내의 아랍인들, 여기서 말하는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도움, 그러니까 군사력을, 용병을 얻기 위해서 약속하기를 독립국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영국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독립국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유다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인의 민족적 조국을 건설하도록 보장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돼서, 이 맥마흔과 벨푸어 선언에 의해서 사실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유다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 의해서 망하게 된 다음에 이제 터키는 이제 오스만에서 이제 터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영토도 아나톨리아 반도 안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현재의 터키 영토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터키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 동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포함되는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다가 이제 세월 속에서 기울다가 1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참전하다 패전하게 되고 현재의 터키로 남아있게 되고, 현재의 중동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20년 세브로 조약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 영국이 1922년 국제연맹 UN이죠. 결의로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뭐 공식적인 임무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영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 이런 갈등들을 영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1947년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통치지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노란색은 아랍, 그리고 주황색은 유대인을 위한 이런 국가, 건국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행하지 못하죠. 그런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국가를 건립합니다. 건립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죠.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건국은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아랍 5개국,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유다인 지구 전체와 아랍인 지구의 60%를 점령을 했고, 요르단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 지금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병합하여 하고, 이집트가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알자지라라는 아랍계 언론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도표인데, 1917년에는 팔레스타인들만 이렇게 있었고,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전쟁이 있는 다음에 현재의 상태의 지도의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나이 전쟁하고 6.1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나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통치권을 두고선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를 축출하겠다는 명분을 삼아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 소련과 미국 여러 관계들, 영국과 프랑스 여러 관계들 안에서 이제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필요한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티란 해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6.1 전쟁 때는 아랍 세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시리아로부터는 골란 고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전쟁과 6.1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6.1 전쟁 이후에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러나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골란 고원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점령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문제들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긴장은 고조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유명한 용키푸르 전쟁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용키푸르. 지금도 안식일이나 용키푸르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됩니다. 이제 용키푸르를 지내기 위해서 휴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아랍 세계는 라마단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이때 이 허점을 이용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주축이 돼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찾기 위해서, 시리아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또 역시 이제 소련은 아랍 세계를 지원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갈수록 증폭되다 보니까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조건으로 시나이 반도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자치권에 있는 자율정부의 권한 설립에 동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근거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 중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용납하겠다라는 근거가 이제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시나이 반도,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은 시리아의 땅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빼앗았는데 이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의해서 이제 반환되고 한 단락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그 전에는 국제사회 안에서 이스라엘은 워낙 단기간이긴 하지만은 이 군대라든가 뭐 자본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어떤 지원 하에서 국가로서의 틀과 어떤 시스템들을 빠르게 이제 갖춰 나갔는데, 오히려 2000년 동안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대접도 못 받았고, 오히려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갈등 사이 안에서 이집트가 같은 아랍 세계의 팔레스타인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협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인티파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1987년에 이스라엘 전차 운반 크레인에 팔레스타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소녀가 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한 또는 불공정한 처리를 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64년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조직으로 인정받았는데, 아까 말한 캠프 데이비드와 그 이후에 1991년 마드리드 조약으로 이스라엘과 공존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슬로 협정으로 19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라파트 의장, 이런 분들이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1964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마스, 현재는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조직인데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항쟁 운동의 약자가 이제 하마스가 되겠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로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자치정부 총선거에서 압승을 하였고, 2007년에는 가자지구를 점령하여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하마스로 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피에로와 하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무대, 배경으로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이제 1987년에 있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죽음도 있지만은 이 첫 번째 민중봉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녀들의 이스라엘 투쟁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탱크 앞에 돌을 던지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첫 번째 민중봉기를 잘 상징해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 주축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봉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피에로와 그다음에 하마스가 조직을 갖다가 이끌어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둘이 나누어지게 되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피에로는 서안지구,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있으면서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민중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중봉기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슬로 협정. 근데 이 오슬로 협정이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는데,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를 세우고, 근데 팔레스타인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세계적인 어떤 자본과 또 어떤 여러 미국의 지원들,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6.1 전쟁, 용키푸르 전쟁,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그러고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는 그런 첫 번째 조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안지구를 A, B, C 지역으로 나누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컨트롤 하는데 서안지구의 18%입니다. 그리고 B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으로 치안을 유지를 하는데 22%입니다. 그리고 C 지역은 이스라엘이 컨트롤 하는데 6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지역을 더하면은 82%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치안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착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서안지구 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경찰은 치안 유지 오슬로 협정의 근거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지키겠다고,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경찰력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공존을 위한 협정이긴 했으나 이스라엘의 점령, 불법적인 점령, 그리고 치안을 ABC 등으로 나눔으로 해가지고 서안지구 내에 이스라엘 정착민이 있을 수 있는 근거, 또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협정 안에는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어떤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는 이 협정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안지구 내의 피에로는 협정에 조인을 했고, 하마스는 여기에 저항해서 피에로로부터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와 피에로는 그때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PLO를 법적인 유일한 대표기구로, 팔레스타인은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정을 맺은 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서 팔레스타인이 존재를 인정했다 생각을 해서 이 협정을 맺은 라빈 총리를 1995년에 암살합니다. 구급파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해할 때 팔레스타인 쪽에는 PLO가 있고 더 그 구급파 이제는 하마스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다음에 울트라 옥소더스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또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대표들이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양쪽의 우파들이 이것을 갖다가 암살하거나 또는 별개의 단체로 활동하거나 이런 문제의 복잡성들을 갖다가 더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인티파타, 이제 알-악사 사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96년에 오슬로 협정을 지지하는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가 이제 취임합니다. 현재 이제 총리이기도 한데 96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한번 바뀌긴 했었지만은 오랫동안 총리로 있고, 그다음에 1997년 미국 백악관에서 나타냐후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이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서안지구 성전산 동예루살렘의 지배권을 피에로 아라파트가 요구를 하자 이제 이스라엘 여당입니다. 아리안 샤럴 리쿠르당 총재가 성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알락사 사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연설을 하기를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는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을 두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이제 영토이고, 동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닙니다. 유엔에 의해서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역시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여기를 점령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여당 총재가 성전산에 올라서, 그리고 알락사 사원은 모하메드가 하늘에 올라서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듣고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꾸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의 3대 성주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 메디나, 다음에 예루살렘, 알락사 사원. 근데 여기에 가서 동예루살렘의 병합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폭발이 되어서 두 번째 인티파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자살 폭탄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기 동원한 보복, 그래서 한바탕 이제 전쟁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서안지구를 통해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에 분리 장벽이 설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성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 예루살렘을 영토로 인정을 받았고, 동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닌 유엔에 의해서 유엔 결의 181호에 의해서 특별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신의 국가의 수도로 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700km에 달하는 서안지구 700km에 달하는 분리 장벽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그리고 동예루살렘 안에 이제 올드시티 구 예루살렘 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제 점령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유다인들을 이 동예루살렘과 서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러한 배경에서 촉발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예루살렘에 속한 것이고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강제로 점령한 상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국제 정치 세계 안에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등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곳은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성전산인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했던 것도 성전산인 것이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꾸란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은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에 속하지만,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994년부터 이스라엘 요르단 평화협정에 따라 요르단이 주도하는 이슬람 종교단체 와크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타투스코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게 된다면은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르단 국왕이 모하메드 직계손입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는 요르단 국왕의 이제 권위가 인정받고 있죠. 근데 영국 혼혈입니다. 근데 직계손을 인정받고 있고, 명목상으로는 요르단 국왕이 예루살렘의 수호자로, 아랍 세계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수호자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6.1 전쟁 이전에는 이제 요르단의 영토였으니까 6.1 전쟁에 의해서 이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팔레스타인 이제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특별관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은 종교상으로는 요르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도 또는 여러 종교와 또 여러 이제 국제적인 관계들, 이런 것이 한데 엉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700km에 달하는 서안지구를 뺑 둘러서,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어느 지역은 서안지구 안쪽으로 더 장벽이 들어와 있고 어느 지역은 더 좀 살짝 나가 있기도 해서, 아무튼 서안지구 전체를 둘러서 700km에 달하는 분리 장벽을 2002년부터 이스라엘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 영토의 서안지구 전체의 한 85%가 이제 둘러쳐져 있죠. 그리고 서안지구 안에는 140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체크 포인트 하나를 이제 거쳐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리 장벽 안으로 갇혀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 포인트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테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겠다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제 서안지구를 갖다가 격리,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가자 지구는 더 심각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약 한 800만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680만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구 차이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저조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은 편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정착민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으로 유다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그 정착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역을 갖다가 이제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오슬로 협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결과들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의 정착민들은 어떻게 설명돼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여기서 불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법상 이제 불법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에서 계속 이제 확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에로와 이제 하마스라는 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피에로는 이제 서안지구에 있고 하마스는 이제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실질적인 어떤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마스라는 조직인 것이고, 이 가자지구는 가로 10km, 세로 4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 아주 작은 곳이죠.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쪽에 있는 이제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폐쇄됐고, 북쪽에 이스라엘로 통하는 이제 체크포인트가 있지만은 역시 이제 거기도 이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역은 이제 물, 전기,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 번도 이곳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쇄된 조치 안에서 이스라엘이 봉쇄를 시켜놓고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난민 캠프, 이제 가자지구 안에도 난민 캠프가 있고 서안지구 안에도 난민 캠프가 있고, 특히 이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도 막 약 한 150만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든가 이제 용키푸르 이후에 이제 다 이제 난민들이 이제 이 근처에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요르단에 이제 암만에 가더라도 이제 큰 이제 난민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런 관계들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우세 속에서 열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문제도 2차 민중봉기처럼 알락사 사원에서 유다인들이 불법적으로 침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하마스의 물리적 대응을 통해서 텔아비브 등 일부 도시들이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한 82%가 유다인들입니다. 80% 유다인들인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8%의 울트라 옥소더스 유다인들입니다. 초정통파 유다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렬한 구급파로서 성전산에 주님의 성전을 언젠가는 다시 세우겠다. 아랍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약 40%는 이제 세속화된 유다인이긴 하지만은 유대교와는 거리가 있는, 그리고 나머지 뭐 약 한 33% 정도 사람들은 그냥 이제 유다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살지만은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한 사람들은 아닌 그런 사람들 좀 있고, 8% 내지 10%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은 중절모를 쓰고 기민머리하고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약 2%입니다. 800만의 2%니까 16,000, 이제 16만 정도 되겠죠. 16만이 되고 그중에 카톨릭이 8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죠. 8만 5천의 아주 적은 숫자의 카톨릭 신자들이 주님 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주님 성지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약 8만 5천의 우리 천주교, 뭐 그리스도교 신자 다 포함하면은 뭐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포함해서 16만 정도 되게 되는데, 800만에 16만입니다. 정도 되게 되는데, 이런 살아있는 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이 주님의 성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제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직 국가의 어떤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순환의 반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방적이고도 뭐 국제법상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사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항거하고 가자 지구에 갇혀 있거나 소환 지구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서 우리 하느님의 마음, 또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육화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폭력 사태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묵상거리로 남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배경이라는 것을 개념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있을 이스라엘 성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성지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또는 작은 형제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의 성지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약 6천에서 8천 명의 형제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지를 지켜내고 있고, 그의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서 주님의 성지에서 미사를 드리고 주님의 성지에서 우리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거나 또 이 문제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만약에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시면서 정말 이 주님의 성지에 참된 평화와 또 주님의 성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지순례가 어떤 공부나 또는 주님의 성지를 순례하는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주님의 성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